1964년생 영국 런던 출신의 배우 앤디 서키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그의 이름과 얼굴은 참여한 작품에 비해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케이스로 생각되는데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누구나 기억할 법한 명대사를 남긴 골룸과 혹성 탈출의 시저, 그리고 킹콩의 킹콩,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면 각각의 역할이 영화에 활력을 불어넣은 1등 공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모두 앞서 언급한 영화배우 앤디 서키스가 맡아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앤디 서키스는 얼굴 없는 배우 혹은 CG의 1인자 등의 별명이 붙기도 하는데, 특히 세상에 공개된 지 벌써 15년이나 흐른 지금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은 피터 잭슨 감독과 나오미 왓츠, 잭 블랙, 에드리언 브로디 주연의 모험 판타지 액션 영화 킹콩에서 앤디 서키스가 맡은 킹콩 역은 실제로 멸종 위기 동물에 해당하는 마운틴 고릴라를 모델로 해서 창조된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마운틴 고릴라의 경우 이름처럼 해발고도 2300에서 3500m 정도의 산악지대에 주로 서식하는데, 현재는 콩고, 우간다 등에 걸쳐 펼쳐진 비룬가 산맥에서 주로 관찰되며 한 나라에서는 화폐에도 등장할 만큼 중요한 동물로 여겨지는데, 이 나라는 바로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프리카의 심장이자 고릴라 대국이라 불리는 루안다입니다. 14세기경 루안다는 투치족이라는 부족이 주도적으로 통치하다가 독일과 벨기에 등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특히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하던 당시 약 14%에 불과하던 투치족을 관리자로 삼아 85%로 다수였던 부족인 후투족을 가혹하게 통치하는 등 부족 간의 깊은 갈등이 형성됐고, 훗날 루안다 공화국으로 독립한 후에도 갈등이 점점 심해지더니 1994년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슬픔의 역사, 3개월간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루안다 대학살이 일어났죠. 그 후 약 10년 뒤인 지난 2004년에는 루안다 내전 당시 100일 동안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 호텔로 피신해온 난민 1268명의 목숨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 감동 영화 호텔 루안다가 제작돼 세상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루안다는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게 되지만 투치족과 후투족, 부족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내전을 겪으면서 힘든 20세기를 보냈는데, 지난 2003년 9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폴 카가메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케이스를 경제 발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연중 봄 같은 날씨인 상춘 기후와 적절한 강수량, 그리고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의 비옥한 토양을 갖춘 고산지대의 루안다는 한국처럼 산이 많아 1000개의 언덕이라는 별명도 붙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돌파구로 커피 산업과 같은 농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안다는 현재 매년 7.5% 이상의 경제 성장률로 고속 성장을 보이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문가들은 카가메 대통령의 역할을 주요 기반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 카가메 루안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늘 경제개발 모델로 한국을 직접 언급할 만큼 루안다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총 인구 1295만 명의 루안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539명의 누적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난 3월 중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에 루안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조금 떨어진 부게세라에 위치한 야마타 국립병원에서는 침착하게 주변의 호텔을 루안다 최초의 코로나19 격리시설로 마련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나흘 만에 발빠르게 격리시설을 마련해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는데 크게 기여한 윌리엄 루타겐과 야마타 국립병원장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연수 경험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타겐과 원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연수생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그는 한국에서 1년 4개월 동안 한양대의 국가보건정책 역량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지난 2014년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10일 이하의 잠복기가 있어 당시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동료 학생 2명이 2주간의 격리 생활 후 뒤늦게 수업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루타겐가 원장은 처음으로 2주간 격리 대책을 배울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에 머물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병원 시설을 돌아보는 등 한국의 전반적인 의료체계에 대해 꼼꼼하게 관찰하고 분석해 루안다에서 적극 활용하기까지 이릅니다. 루안다에 돌아가고 나서도 평소에 한국의 뉴스를 자주 접하며 한국의 놀라운 아이디어를 참고하고 있는 루타겐과 병원장은 루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한국처럼 웍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루안다에는 한국에 직접 와서 많은 유용한 것들을 배워 고국에 돌아가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루안다 현지에서 한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식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SNS에 아프리카 음식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남기는 일이 거의 드문 일인데, 이러한 편견을 깨버리는 한국인이 나타나 화제가 됐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음식점으로 성공 신화를 이룬 키자미 테이블의 엄소희 공동대표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그것도 한국인이 아프리카 전통 음식점으로 성공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류현정 셰프와 함께 차린 키자미 테이블은 아프리카 토속어 중 하나인 스와힐리어로 사회적 밥상을 뜻하는데, 엄소희 공동대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은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키자미 테이블에서는 아프리카 음식의 기본 틀을 잘 지키면서 맛과 영양면에서 개선한 20여 가지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 맛은 물론 가격, 위생, 인테리어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지 식당과 차별화를 둔 컨셉이 먹혀들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개업한 지 1년 반 만에 루안다의 장관, 국회의원, 외국 공관대사 등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가수 등이 즐겨 찾는 맛집이자 지역 명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키자미 테이블에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독특한 점이 있죠. 월 매출이 약 5,000달러 수준인 것에 반해 직원 수가 무려 17명으로 식당 규모 및 매출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엄소희 공동대표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기서의 성공은 경제적인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엄소희 공동대표는 현지의 청년들에게 식당을 운영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리카 음식을 택한 것이고, 현지 식당의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연구해 아프리카 음식을 널리 알리면서 동시에 청년들을 고용해 도울 수 있는 아프리카 전문 음식점 키자미 테이블을 차려 지금의 수많은 직원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문화가 다소 강한 아프리카에서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아침과 점심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먹다 보니 외식 문화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어 식당이 비싼 고급 서양 식당과 값싼 토속 식당, 이렇게 양극화돼 버렸죠. 시장 조사를 마친 엄소희 공동대표는 그 틈새를 찾아내 적당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퀄리티의 아프리카 음식을 전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프리카 음식에 현지인들이 열광한 것입니다. 참고로 엄소희 공동대표는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고 첫 직장으로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했는데, 이는 영국의 옥스팜이나 미국의 굿윌 등을 모델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기부받은 중고품을 판매해 마련한 기금으로 사회자선 활동을 지원하는데, 물건의 재활용과 시민 참여의 측면을 강조하는 자선운동입니다. 이후 엄 대표는 개발협력 비정부기구인 지구촌 공생회와 코이카를 통해 해외 봉사를 다녔는데, 특히 케냐와 카메룬에서 4년간 활동했죠.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던 그녀는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현지 청년들에게 취업하거나 창업할 기회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류현정 셰프와 함께 루안다에 식당을 내게 된 것입니다. 평소 음식점에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중요시해온 엄 대표는
직원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귀국했다가 3개월째 돌아가지 못했지만 지난 5월 20일부터 현지의 직원들이 스스로 식당을 재개장해 큰 문제 없이 잘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는 교육 환경이 취약한 루안다의 현지 학교에 책걸상을 후원해 아이들이 편하게 앉아 책상에서 수업을 듣게 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한인 기업에서는 자체 개발 온라인 교육 앱을 제공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하도록 도왔습니다. 에누마라는 한인 IT 기업이 개발한 교육 앱 킷킷스쿨은 코이카를 통해 르완다를 비롯해 우간다, 탄자니아 등에 무료로 배포되는데, 킷킷스쿨 앱은 세계 최대의 비영리 벤처 재단인 엑스프라이즈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러닝 국제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한 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의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올해 2월 말 르완다의 정보사회청이 주관하는 국가공인인증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65만 달러의 규모로 오는 9월까지 한국정보인증이 르완다의 클라우드 기반 공인인증서 발급과 전자서명 인프라, 인증서 관련 결제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내용인데, 이미 르완다에는 지난 2016년에 KT와 한국정보인증이 함께 공인인증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고, 현지에서 공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보안 수요가 증가해 이번 고도화 작업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특히 정보보안 ICT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루안다는 이 분야에서 우수한 한국형 정보보안 체계를 철저하게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이 또 동아시아 패권 국가들에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곰국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발표에 현재 엄청나게 열받아 일본 작사를 낼 수도 있다는 초유의 사태, 일본 대혼란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수출 규제 및 경제 보복을 통해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 가운데 이번엔 영토 문제로 또 한국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표는 한국에게 도발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까지 해당되는 메시지라 현재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는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바로 일본의 방위백서 문제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가 바로 어제죠. 2019년 9월 27일 오전 금요일 2019년에 개정된 일본 방위백서의 발표를 통해 또 우리나라 한국의 독도가 본인들 일본의 영토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건 의미 없이 15년 이상 항상 방사능 섬나라가 하는 헛소리니까 짜증은 많이 납니다만 뭐 이제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젠 어이도 없고 무뎌지네요. 역치가 올라간 거죠. 하지만 이번엔 더 황당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상황 시 독도를 일본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발표하는데요. 결국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국제법 및 군사법을 따르지 않고 침입을 한다면 일본이 군사적 행동으로 맞대응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땅이 맞고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대응을 위해 독도 수비대가 독도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배하는 상황을 방위백서에서 크게 예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방위백서의 예로 러시아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 한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연합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폭격기 및 조기경보 통제기가 우리나라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된 카디즈에 무단 침입을 했고, 이런 무단 침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독도 인근으로 즉시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켰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너희 잘못 진입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고 사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러시아는 훈련 과정에 있었던 미스 컨트롤이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게 전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독도를 본인들 땅이라고 우기던 일본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러시아에 항의하는 정도로만 이 일을 무마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아니 왜 본인들 땅에 침입을 하느냐, 왜 전투기를 출격시키느냐, 이런 황량무계한 어떤 말도 안 나와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때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까지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여하튼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일본 방사능 섬나라가 독도 지배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처럼 실질적인 행동을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본인들의 독도 지배 이야기가 더욱더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이번 방위백서가 개정이 된 겁니다. 결국 일본이 또 전쟁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하나씩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겁니다. 방사능 발톱을 내미는 거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에 독도도 분명 하나의 이유입니다. 실제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공격하려면 평화헌법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꽤나 불편한 기색인데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쿠릴 열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일본과 민감한 관계에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갸오이다오와 관련된 문제로 일본과 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동아시아 패권국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저런 표현과 저런 발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행동인 거죠. 특히 일본이 주제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번뿐만 아닙니다. 사실 최근 중국과의 갸오이다오 문제로 센카쿠 열도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갸오이다오 문제로 시진핑이 아예 방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최근 일본의 파렴치한 일방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일본 극우 언론인 NHK 방송은 일본 경찰청은 당장 내년부터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및 주변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장경비 병력을 오키나와에 직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방송을 내보냈었어요. 이걸 어디서 보고 따라하는 걸까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 독도수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에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통해 발악을 하면서 결국 일본이 센카쿠 열도라고 주장하는 이 갸오이다오에 무장경비를 배치하려는 점은 일본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내로남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 갸오이다오 분쟁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 충돌의 개념으로만 봤을 때 독도보다 더 핫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갸오이다오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해군 정찰함을 보내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번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본인들의 영토를 침범하면 자위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겠다라는 표현이 있는 만큼 사실상 갸오이다오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본인들이 무장점거를 하면 중국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것이 분명한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이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의 함선이나 병력들을 포탈만큼이라도 건들면 이 분쟁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몇 년 전 일본이 갸오이다오 문제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만으로도 일본을 항복시켰었죠. 그리고 최근 한일 수출 규제 및 경제 보복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여행을 가지 않고 있는데 이 숫자를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채워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요즘 일본 관광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부분에서 중국이 열이 받으면 군사적 행동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에게 충분히 경제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의 통제가 들어가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게 또 중국 국민들입니다. 또한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신경과 날이 곤두서 있는 상태인데요. 이 관세 문제가 사실 중국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죠. 일본이 이런 발표를 통해 이렇게 중국을 한 번 더 건드린다면 오히려 중국이 갸오이다오에 일부러
그냥 대놓고 일본에게 한판 어디 한번 해보자고 군사적 위기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힘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러시아도 현재 쿠릴 열도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위 백서에 러시아에게도 대응을 하겠다고 일본이 밝혔는데 과연 이 러시아에게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실제 러시아 쿠릴 열도에는 러시아의 경제적 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착공이 되고 있고 경제적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러시아에게 군사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하면 또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푸틴에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협력을 해줘서 고맙다고 선물한 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 큰 강아지를 훈련시켜서